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7장의 바로 법조문에 대한 정리.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가맹계약론이라는 가맹계약법에 관련된 것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일어나는 민법에 의한 부의. 그래서 우리가 각 조문별로 예를 들어서 가맹거래사 2차의 계약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조문을 갖다 정리해 준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갖다 우리가 정리하는 데서 바로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그 다음 공정거래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부정거래를 갖다 경쟁을 갖다 방지해야 된다는 그 내용,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제조물 하는 통상 한 5가지 정도가 바로 가맹계약론과 관계가 되는 법률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연관성이 있는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맨 먼저 민법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만약에 뭔가 상대에게 정상적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오를 일으키게 한 내용,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 바로 그런 게 109조 이야기가 되죠. 민법의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어떠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보면 뭐가 되느냐, 의사표시의 법률행위 내용으로부터 주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걸 원칙으로 한다. 서로가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한 만약에 어떤 주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정확하게 몰라서 일어난 이야기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만약에 착오로 제3자 상대자에게 중대한 과실로 있을 때,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이럴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착오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나는 취소하겠다.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나 만약에 상대에게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만약에 상대에게 피해를 줬다, 중대한 과실일 때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민법사항뿐만 아니라 우리 가맹계약론에서도 선의에 예를 들어 어떤 착오로 인하여 만약에 계약을 맺으려다가 그만둔다, 그럼 그건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취소를 하겠다 이럴 때는 바로 가맹본부나 가맹사업자에게 양자간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있겠죠. 이럴 때는 왜 되느냐,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럴 때는 바로 취소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상대에게 피해를 줘야 될 때는 바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1번 사항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의사표시를 취소해서 선의의 바로 제3자가 이렇게 피해를 갖다 입는다면 바로 대항하지 못한다. 거기에 대하여 정당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손해배상을 갖다가 요청할 때는 바로 요청이 응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취소는 바로 선의의 제3자를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중대한 과실, 상대적으로 볼 때는 중대한 과실, 제3에 뭐가 되느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절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이 민법이나 가맹계약을 갖다 진행하는 데서 역시 어떻게 되느냐, 동일한 룰에 의하여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109조의 이한 이야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다면 사기나 강박. 예를 들어 사기를 갖다 당했다든가 강박은 바로 강력한 어떤 예를 들어서 힘에 의하여 상대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강박 개념이 있을 때는 어떠냐라면 취소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다. 아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도 가능하고 취소가 불가능한 두 가지,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느냐 피해를 주지 않느냐에 따라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반면에 사기나 강박은 무조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사기를 당했다든가 강박에 의하여 계약을 했을 때는 얼마든지 취소할 수가 있다 하는 게 바로 1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했을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분명히 상대가 하는 내용을 갖다 사기임에도 알고
사기가 상대방이 의해되느냐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의사표시를 그래도 취소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경우에 상대방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건 사기구나. 내가 이건 하지 않겠다. 알았을 때는 얼마든지 상기와 강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취소를 갖다 요구하면 취소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조건 어떻게 되느냐?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하고, 상대가 이걸 알고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만약에 나자퇴하거나 그러는 상대방의 사실을 알았을 때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5조로 넘어와서 125조는 대리권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수여했을 때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제3자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타인이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의 책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았을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 대리권 범위. 대리권이 있다 그럴 땐 바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타인과의 제3자 간의 법률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대리로서 타인에 대하여 제3자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준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125조. 바로 대리권 수여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타인에게 제3자의 법률이 책임이 있을 때는 그 제3자의 대리권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줬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만약에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는데도 진행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 사달라 위탁을 갖다 부탁했다 이겁니다. 상품을 대신 사주고 팔아주는 걸 우리는 위탁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위탁상에게 물건을 팔아달라 사달라 했을 때 대리권이 있었단 말이야.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물건을 팔고 샀음으로써 일어나는 만약에 어떤 제3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타인 대신 나는 뭐가 되느냐? 위탁자가 바로 수탁자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 행위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을 없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물건만 보관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마치 수탁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그걸 상대 쪽에서 이미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왜 되느냐? 그럼 그거는 바로 책임을 갖다가 내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만약에 선의 피해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로 대리권자가 행위해도 본인인 내가 책임을 져주지만 이게 바로 대리권이 없다 그러는 걸 알고도 왜 되느냐? 그럼 거래를 했다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는 거 125조. 대리권 수여에 대한 표현 대리. 대리권을 대신해달라 사달라 팔아달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든지 일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상대가 바로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이럴 때는 어떠냐? 그 거래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125조 대리권 수여에 대한 표현 대리라는 이야기에 우리가 법률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390조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소문의 위험이다 그러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쫓는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역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법이든 아니면 가맹거래법이든 간에 우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폈을 때 상대에게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은 민법이든 우리가 일반적인 가맹법이든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 이야기는 민법과 가맹계약론의 법률과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라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쓸 때 채무를 분명히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법의 조항도 되지만 또한 가맹거래의 행위에 있어서도 역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떠냐 그러면 바로 채무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동일한 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551조는 해지에 대한 이야기. 또는 해지를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계약의 해지. 만약 계약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왜 되느냐 그럼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해지를 갖다 상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지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가맹계약 기간이 완료가 되어서 본부에서 가맹사업자에게 나 그만하겠어.
해지를 시켰다 이거죠. 또 네가 어디 되느냐 정당하게 내 본부가 바라는 방향대로 진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해지를 하든지 해지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민법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손해배상의 부의. 손해배상의 부의는 어떠냐 그러면 똑같이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쪽으로 551조 즉 가맹계약에 대한 이야기로 일어나는 어떤 내용은 충분히 만기가 되었을 때는 해지를 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750조를 보면 불법행위 내용을 갖다 우리가 보자. 예를 들어 고의나 과실로 인한 민법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위법행위를 갖다 가지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때는 물론 본부가 책임을 져야 할 상임은 본부가, 그다음에 가맹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면 가맹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양쪽이 다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이는 누구를 예를 들어 본부가 잘못했다 이거죠. 본부가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을 갖다 잘못 만들어서 만약에 가맹사업자가 팔았다 하더라도 그 손해 그 근원적인 이야기는 본부의 책임이란 말이야. 그럼 또 가맹사업자가 취급을 잘못하여 부패되어서 물건을 갖다 팔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손해를 줬다 이럴 때는 가맹사업자가 바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데서 바로 근거는 뭐가 되느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왜 되느냐, 그 고의나 과실을 유도한 손해를 남에게 입힌 사람 바로 거기에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이라 그러는 건 이야기는 바로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를 종사하게 했을 때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그 피용자가 사무 집행해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했을 때 바로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것이 만약에 제3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바로 내가 채용한 나로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을 내가 사용해서 뭐 어떤 일을 했는데 그 학생은 내 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뭐가 되느냐, 바로 사용이 된 피사용자가 되는 거죠. 내가 사용자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사무집행에 대한 제3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바로 어디에 되느냐, 사용자가 져야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이나 사무감독의 주의를 한 때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예를 들어 얼마든지 네가 이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손해가 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너가 책임져야 된다는 걸 명시해 줬다 이거죠. 이럴 때는 상당한 주의를 갖다 줘서 바로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인지를 시키고 또 일을 시켰다 이거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만약에 사고를 냈다면 바로 우리는 봤을 때 있느냐, 그 아르바이트생이 책임을 져준다 하는, 비용자가 선임되고 사무감독에 대한 주의를 줬고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는 그 바로 채용된 사람, 그 사람이 왜 되느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는 이야기가 바로 사용자에 대한 책임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 선이 이야기가 타인을 갖다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비용자가 잘 모르는 대로 시킨 대로 했다 이거죠.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손해가 났다 그럴 때는 주인인 내가 바로 뭐가 됩니까, 책임을 져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 피고 용여인에게 충분한 의해야 되느냐 그럼 내용을 갖다 주의를 주고 상당한 주의를 줘서 사고 나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랬을 때는 바로 사용자 책임은 변한다는 얘기로 사용자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가맹거래법과 가맹계약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과 민법 가운데 중첩이 되며 우리가 중복이 되는 영역, 서로가 교류가 되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착오에 의한 의사, 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대리권이 표시되었을 때 표현 대리의 의무, 재무불이행에 대한 손해 책임, 그리고 해지나 해지에 대한 이야기, 불법행위 내용이 있을 때 또 마지막 사용자 책임에 대하여 바로 사용자가 충실한 어떠냐 그러면 주의를 줘서 사고를 일으킬 땐 주위에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만 예를 들어 타인을 고용해서 시켰는데 뭐 별다른 주의가 없이 만약 일하는 과정 속에 오류가 생기고 피해를 줬다면 바로 사용자의 책임이다 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설명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민법과 관련된
바로 가맹계약법의 내용과 중첩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훑어봤다라는 걸 꼼꼼히 하나씩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 바로 가맹이라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가맹사업 또는 가맹업들도 거의 상거래의 기본을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거래의 기본을 두는데, 상거래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정당한 경쟁에 의하여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바로 우리가 충분한 바로 자유 경쟁 시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자유롭게 서로가 경쟁에 의하여 자유로운 뭐가 됩니까? 수요 공급에 의하여 가격 형성되고 바로 자율 시장에 의하여 흐름 속에 가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경쟁을 갖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못하게끔, 예를 들어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나 뭐 이런 소위 사유 공급자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소비자를 피해를 준다든가,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에 의하여 부정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쟁을 방지했다 할 때 이거 뭐가 되느냐, 바로 거기에 대하여 일어나는 것. 원래는 정상적 경쟁에 의하여 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부정경쟁이다. 그럼 바로 방지해야 되겠죠. 부정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자유로운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부정적인 경쟁은 방지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부정경쟁 방지법이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맨 먼저 제2조 2호를 갖다 우리가 보도록 하죠. 바로 여기는 영업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할 때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만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또는 여러 가지 판매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다 이거죠. 이런 노하우의 영업 비밀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비밀에 대한 정의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제2조 2호에 나와 있는 비밀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면 영업 비밀이란 바로 공공연하게 알려있지 아니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거다 그럼 비밀이 아니죠. 그러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자기만이 가지는 독립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을 유지한 예를 들어 생산의 방법이나 판매 방법이나 그 밖의 영업활동의 유용한 기술상의 바로 경영정보를 우리는 영업비밀이라고 말한다. 이게 바로 비밀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거죠. 자, 다시 2조 2항에 대한 이야기, 비밀에 대한 정의다. 영업비밀이라는 말은 뭐냐 하는 정의를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나온 2조 2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로 여러분의 비밀의 영업의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비밀이 아니고 노하우가 아니겠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거,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 유지가 된 생산의 방법이나 판매의 방법이나 영업활동의 유용한 기술, 노하우를 바로 경영상의 정보라 말한다. 이 경영상의 정보를 갖다 우리는 영업의 비밀이라고 정의를 내려준다 하는 바로 부정경쟁. 원래는 자유경쟁이 되면 반드시 비밀이 보장이 돼야 되며 자기만의 노하우, 예를 들어 코카콜라 회사에서 수많은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 160여 개의 음료를 200여 나라에 팔고 있다. 이게 코카콜라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노하우고 영업의 비밀이고, 모든 음료수 계통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런 영업의 비밀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누가 바로 이런 비밀을 갖다가 노출시킨다 이럴 때는 반드시 비밀이 보장을 받고 경영상 정보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부정경쟁 방지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조를 보면 영업의 비밀의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보면 영업의 비밀의 보유자는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바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법원에다가 그 행위를 갖다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금지 청구권이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업의 비밀이 침해될 수가 있다고 볼 때는 그 침해를 갖다 금지를 갖다 요구하는 바로 뭐가 됩니까? 청구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다. 어디에다? 법원에다가. 내가 이런 비밀을 갖다가 바로 상대 쪽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비밀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막아달라, 침해되지 않게끔 보호해달라고 법원에다가 그 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러죠? 바로 여기에 나오지만 영업의 비밀의 침해나
또는 금지에 대하여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을 갖다 요청한다라는 게 뭐가 되죠? 바로 10조의 사항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부정적으로 남의 비밀이 있는 노하우를 이용해서 바로 정상적 경쟁을 갖다 이탈하며 이런 걸 막아야 되는 법에 의하여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업을 보호자는, 영업 비밀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는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하여 폐기, 또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제공한 설비를 제거, 그 밖에 침해 행위에 대하여 금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자기에게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바로 노하우를 갖다가 또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영업의 비밀을 갖다 누가 침해했을 때는 바로 침해된 제공의 설비를 갖다 제거할 수 있고 침해 행위를 갖다 금지하고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함께 할 수 있는 걸 갖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 게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바로 비밀의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에 대한 2번의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11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영업 비밀에 대하여 만약에 그 침해를 막지 못했을 때는 궁극은 자기가 이번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영업의 비밀이나 침해 행위로 인하여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갖다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를 바로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바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얘기로 이 세 가지 이야기들, 바로 이후의 영업범의 비밀에 대한 정의,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이런 비밀에 대하여 금지를 갖다 요청하는, 침해를 갖다 금지하는 요청, 그 다음에 이런 금지를 갖다 했을 땐 뭐가 되느냐, 제거하고 금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떤 행위,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손해를 입었다 그럴 땐 그 손해를 갖다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요청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영업비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가진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여기는 정상적 경쟁이 아닌 부정적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 법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세 가지 각도로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봤습니다. 영업비밀을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유지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영업비밀을 갖다 침해했을 때는 얼마든지 금지를 할 수 있고, 금지 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다 우리가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침해 행위를 갖다 못하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침해 행위를 했다면 그걸 제거하고 금지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10조의 2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고, 11조는 영업비밀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갖다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제3자가 나에게 영업비밀을 갖다가 이용해서 만약에 부정적으로 경쟁을 했다면 거기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에 의하여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10조, 11조, 2조, 2호 요까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상법에 대한 이야기, 바로 상법과,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가맹거래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역시 관련되는 법으로서 나오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맨 먼저 제24조는 명의를 갖다 대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예를 들어 나의 어떤 바로 여러 가지 본부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에게 바로 가맹금을 받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때는 바로 그 시유 편의점, 그럼 수많은 시유 편의점이 있다라고 보면 바로 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타인에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명의를 대여했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바로 시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물을 갖다가 만약에 사는 사람은 물론 가맹점도 우리가 의되죠 생각하지만 만약 본사에서 물건을 갖다 잘못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허락해가 자기 명의 영업주를 갖다가 오인하게 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만약 예를 들어 제3자에게 피해를 줬다. 예를 들어서 만약 물건을 팔고는 잠적해버렸다든가 물건을 팔고는 뭐가 되느냐 문을 닫아버렸다든가, 물론 그런 상사는 없겠지만 이와 같이 거래가 제3자에게 만약 피해를 줬다면 바로 본인 그리고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해야 될 책임이 있다. 물론 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해야 될 어떤 책임과 가맹본부의 책임이 구분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하튼 명의대여자가 어떤 책임, 만약에 제3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바로 타인과 같이 연대해서 본부와 가맹사업자, 본부나 가맹사업자가 둘 다 연대해서 책임을 변제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 CU 본부가 CU 편의점을 갖다가 가맹점을 내놓고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 가맹업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럴 때는 본부와 그리고 가맹사업자가 같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지, 가맹본부는 내 책임이 아니요 하고 물러설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물론 1차적인 책임이 가맹사업자에게 있다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통상 가맹계약이 되어 있다면 가맹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가맹사업자가 책임을 지겠죠. 그러나 만약 가맹사업자가 진행하기가 어려운 어떤 돌출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같이 연대해서 책임을 변제해줘야 할 책임을 진다. 제3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렇다. 이게 바로 명의대여자로서 명의를 갖다 쓰게끔 만들어준 본부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갖다 공감한다는 상법의 바로 제24조 명의대조자에 대한 책임을 역시 가맹본부는 져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하면 되겠죠. 168조에 바로 의의를 갖다 우리가 가만히 보자 이거죠. 바로 자신의 상표나 상호나 이런 걸 갖다 제공하는 것으로 영업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의 영업 양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행위를 가맹상이라 부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맹상이라는 말의 정의, 상표, 상호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되냐, 영업을 하게끔 하고 그 상호를 사용하여 바로 장사를 허락받아 바로 가맹업자의 지정하는 품질의 기준의 영업 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을 가맹상이라 부른다. 바로 여기에서는 가맹사업자를 가맹상이라 부르고 여기에 가맹업자는 바로 가맹본부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상법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 의의를 가맹거래와 비유를 한다면 자신의 상호나 상표, 상호 등을 제공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게 바로 가맹업자라 한다. 바로 허가하는 자는 가맹업자이고 그 바로 상호를 이용하여 허락을 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이나 영업 방식을 영업하는데 이걸 갖다 가맹상이라 부른다. 그 앞에 나온 가맹업자는 바로 가맹본부를 얘기하고 뒤에 나오는 가맹상은 바로 가맹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에 의하여 서로가 거래에 의하여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8조에 보면 가맹업자의 의무는 뭐가 되느냐 그런 말이 되는데,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왜? 가맹금을 받았으니까. 일정의 가맹금을 갖다가 받는 조건에 의하여 바로 자기가 해야 되느냐 장사를 대신해주는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바로 영업지역이라는 지역을 갖다 구분한다 이거죠. 이 지역 구분은 어떤 기준 잣대가 있는 게 아니라 전에도 말했지만 상권 분석과 매출액과 예상 바로 수익을 갖다가 의하여 우리가 구분해 준다 이렇게 말했죠.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유사업종 영업을 하거나 동일한 유사업종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는 원래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약정이 만약에 가맹업자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의하여 뭐 여러 개 나눌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지 없다면 특정 지역 내에서 바로 유사업종을 갖다가 하거나 동일한 유사업종을 갖다 가맹계약을 또 체결하고 2중, 3중 체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가맹업자의 의무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맹업자는 가맹본부를 얘기하는데 가맹사업자에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 그런 게 1번의 이야기가 되고 2번 이야기는 바로 일정 지역 내 유사업종을 갖다 영업을 하거나 동일한 유사업종의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그러는 거. 이중 답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약정이 있다면 뭐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약정이 있을 수 있지만 약정이 없다면 동일한 지역 내에서 유사업종을 영업을 하거나 동일한 유사업종의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가맹업자가 해야 될 의무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거꾸로 168조에 뭐가 되느냐, 가맹상의 의무. 가맹업자의 의무는 아까도 말했지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바로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지원을 한다. 장사할 수 있는 지원.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영업을 갖다 할 수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럼 어떤 바로 하나의 권리를 줘야 된다 이거죠. 바로 여러분들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유일하게 줘야 된다 이거죠. 특약이 없다면 일정 영업지역 내 유사업종을 장사를 같이 하거나 또는 동일한 유사업종을 가맹계약을 따로 해서 매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요까지가 뭐냐? 그러면 가맹업자의 의무다 이거죠. 그러면 가맹가입자의 의무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가맹상의 의무는 가맹상은 바로 가맹을 가입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가맹상은 가맹업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시하는 대로 맞춰서 영업을 해야 되며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 되고, 두 번째 가맹상은 바로 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맹계약에 관련된 알게 된 여러 가지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예를 들어 내가 가맹사업자일 때에 바로 가맹본부로부터 여러 가지 기밀, 사용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영업상 비밀을 갖다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이걸 노출해서는 안 되며 바로 비밀을 유지해줘야 된다 하는 게 가맹상의 의무. 그래서 가맹상은 바로 권리를 침해해서 안 된다는 1번. 2번은 뭐가 되느냐? 가맹 영업상의 비밀을 끝까지 준수해줘야 된다는 게 2번이 바로 뭐냐? 가맹상의 의무다. 그랬죠? 아까도 말했지만 가맹업자의 의무는 가맹본부의 의무를 얘기하는데 바로 지원을 해라. 일정 지역 내 유사업종이나 동일업종을 이중 더블로 계약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물론 특약이 있다면 모르지만 약정이 없는 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각각의 의무를 우리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맹상의 영업을 갖다 양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가맹사업자가 가맹을 하다가 외국에 이민을 간다든가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서 만약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맹의 영업을 양도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럴 때 그게 일어나는 영업의 양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맹상은 가맹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본부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영업을 양도해야 된다는 게 원활한 양도가 되지.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왜 되느냐 그러면 가맹을 갖다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가맹상의 영업의 양도. 몇 조? 168조의 구항. 바로 이걸 갖다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168조의 10항은 뭐가 됐냐? 가맹계약을 해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가맹계약의 존속기간에 약정 유무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바로 당사자 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가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약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 할 때 바로 이게 상황이론이죠. 예를 들어 외국에 이민을 가야 된다든가 질병을 앓는다든가 갑자기 상황이 했다든가 파산 선고를 했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되어서 부득이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바로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예고한 후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 양도를 동의해야 된다. 안 돼. 너는 하면 안 돼. 양도하면 안 돼. 그럼 그 사람 많은 가맹금이라든가 또는 시설비라든가 모든 물건을 갖다가 자기가 샀는데 너무나 피해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맹업자는 바로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바로 제1항의 영업 양도를 동의해줘야 된다. 부득이하게 상황이 만약에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이라면 양도에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 가맹사업법과 그 다음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상법에 명의대여자,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뭐냐 그러면 의, 그 다음에 가맹업자의 의무, 가맹상의 의무, 그 다음에 가맹상의 영업의 양도, 계약의 해지까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상법에 나와 있는 하나의 가맹업법과 가맹계약론에 관련된 법으로서 적용되는 내용이다 하는 말을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타 법률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죠. 기타 법률에는 첫째 공정거래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가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 바로 자율 경쟁에 의하여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게 공정거래법이 되고, 그 다음에 만든 물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바로 외부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바로 제조물에 대한 책임법, 이 두 가지가 의견되는 바로 기타 법률로서 우리 가맹거래법에
관련된 사항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56조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의하느냐 하는 문제를 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사업주 또는 사업자 단체는 이 법을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일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만약에 어떤 법을 위반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갖다가 책임져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다만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 입증을 할 때는 100%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이유는 아니다 하는 바로 경우와 아닌 경우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는 바로 어떤 규정을 위반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 피해를 입힌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만약에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어서 이게 입증이 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때 사업자는 누구죠? 가맹업자, 가맹본부를 얘기하겠죠. 사업자 단체는 누가 되죠? 가맹사업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둘 중에 누구든 간에 어떤 규정을 위반해서 피해를 입은 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당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 책임을 져야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져야 하든지 사업자 단체가 지든지 바로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만약 그러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게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하는 이야기, 이거는 예외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가 바로 제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할 때 이때는 본부가 있고 그걸 파는 가맹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사는 제3자 외부 소비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럴 때 이게 바로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제조물에 대한 책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첫째 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결함이 있어서 신체, 생명 또는 재산의 손해를 갖다가 줬을 때 그 입은 손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렇죠?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일단 손해를 져야 된다 이거죠. 물건을 갖다 중간에 팔아준 상인보다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갖다가 있어서 생명이나 신체, 재산,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제조업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1호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되어야 하는 방법으로 공급한 자, 제조물의 제조업자는 제조물 자산에 대하여 공급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내 그 제조업자가 공급자를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일단 물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게 1호입니다. 물건 만든 하자를 낸 사람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러는 게 1번이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이 있을 때는 바로 재산의 손해,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제조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게 바로 제조물의 책임이 1번이 되겠어요.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 영리를 하는 사람, 영리를 해서 판매나 대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제조물 공급자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 제조업자 공급자를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 고지하지 아니할 때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이거죠. 이럴 땐 바로 손해를 지가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제조물업자가 알 수가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제조물 생산자가 책임을 지지만 이 제조물이나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단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되어야 한 사람이 제조물업자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제조업자의 공급자를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해주지 않을 때는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려주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매매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제조물을 바로 판매한 사람, 공급한 자,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제조업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해주지 않았을 때는 손해를 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법원에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맹계약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관련된 법, 아까도 말했지만 세 가지 각도로 우리가 쭉 오늘 봤습니다. 바로 가맹계약법이 민법에 해당되는 사항,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그 대리권 수혜에 대한 표시, 그 다음 채무불이행의 손해, 해지에 대한 이야기,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이 사용자 책임까지 이야기가 바로 가맹거래사의 법과 민법과의 의견이란 바로 상관되는 법이었다. 그 다음에 정상적 경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지키지 않을 때를 부정경쟁이라고 얘기하며 이걸 방지하기 위한 배면은 영업의 비밀을 갖다 해야 되고 영업 비밀을 침해했을 때 바로 금지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가맹업자의 의무, 가맹상의 의무, 그 다음에 가맹상의 영업의 양도, 계약과 해지에 대한 이야기는 상법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가맹계약법과의 관련이다. 그랬고, 그 위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공정거래법이나 제조물 책임에 대한 법, 이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가맹계약법과 연관이 되는 법을 갖다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살펴봤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맹계약론의 이야기는 바로 법조문에 대한 정의, 가맹계약론과 관련된 법조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로 11장 이야기로 이제 정리가 된다면, 다음 12장, 13장 쭉 뒷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바로 가장 키워드를 가지고 이랬냐 문장을 만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목차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가맹계약론부터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갖다 어떻게 말을 만드느냐에 대한 훈련을 이제 쭉 같이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2라운드에서는. 그럼 2라운드가 끝나면 3라운드에서는 이제 실제 문제에 대하여 답안 작성하는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꼼꼼히 따지며 나가줌으로 해서 2차의 시험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본인이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사이트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서 바로 가맹계약론의 목차 키워드 광고로 쭉 들어가며 연결하는 기법을 여러분하고 한번 다시 다져보는 경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